잠깐 차 좀 세워줄 수 있겠나?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정차시키겠습니다. 운전기사는 조심스럽게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자네 부모님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물어봐도 되겠는가? 운전기사는 순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모두 안 계십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듣고 문득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딘가 멀리 있는 과거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조용한 침묵이 차 안을 감쌌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강태석 회장. 그는 오랫동안 중장비 사업을 이어왔으며 이제는 대기업에 버금가는 거대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중심부, 한눈에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어마어마한 높이의 주상복합 최상층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탁월한 경영 능력 덕분에 그의 회사는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의 이름 석자만 들어도 중장비 업계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돈과 명예, 모든 것을 거머쥔 남자.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가 여전히 가슴속 깊이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을 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강태석 회장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이 창문에 아른거렸습니다. 이제 그는 직접 회사를 운영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회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매일 밤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문득 흔들렸습니다. 떠오르는 것은 아득히 먼 시절, 작은 시골 마을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지금처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살림살이에 온 가족이 허덕이던 가난한 고물상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늘 아버지가 모아온 고철들과 각종 기계들을 만지고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직접 부품이 될 만한 걸 찾아 손이 더러워지는 걸 신경 쓰지 않고 수리하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기계를 다루는 감각이 손에 익었고 웬만한 건 직접 고치거나 필요할 만한 것들을 뚝딱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랄수록 점점 마을에서 그만큼 중장비를 잘 고치는 사람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손재주가 점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그의 운명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기계를 다루며 자라난 강태석은 결국 자신의 재능을 살려 중장비 수리와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사업은 점점 성장했고 마을과 주변 지역에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보는 사람 누구라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부지런히 일했고 그 어떤 사람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한창 일에 몰두하고 있을 무렵 운명적으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마을의 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이서윤이었습니다. 깔끔한 단발머리에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존재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서류 문제로 몇 마디를 나눴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 번 더 마주치게 되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 서로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중장비를 수리하던 중 우연히 그녀를 마주치면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면사무소에 들를 일이 없어도 괜히 핑계를 만들어 그녀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조용하고도 따뜻한 연애를 이어갔고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신혼생활은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습니다. 서윤은 언제나 다정한 미소로 태석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태석은 그런 아내를 보며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에게는 소중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강도훈이었습니다.
태석은 아들을 품에 안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들. 아빠가 이 세상 누구보다 더 훌륭하고 멋지게 잘 키울 거야. 우리 가족. 절대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다짐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행복한 생활, 그리고 소중한 아들의 탄생.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강태석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중장비 사업도 점점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언제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나라한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분위기라 국내 건설 산업 자체가 위축되었습니다. 중장비를 찾는 이들이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판매량도 급감했습니다. 주문이 하나둘 끊기면서 사업은 빠르게 무너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시적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급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사채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가게 문을 열자마자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느 날 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보니 문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네가 진 빚 안 갚으면 너는 물론이고 너희 가족도 장담하지 못할 테니 알아서 해. 그 쪽지를 본 순간 태석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것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내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도훈이 데리고 여기서 당분간 지내고 있어. 나는 서울로 가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서유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서울이라니? 우리가 함께 버티면 이겨낼 수 있어. 당신 혼자 가면 어쩌려고 그래? 태석은 애써 냉정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내가 어떻게든 다시 돈을 벌어서 돌아올게. 너랑 도훈이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서유는 끝까지 태석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혼자 가면 너무 위험해요. 우리 같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요. 하지만 태석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랑 도훈이까지 위험하게 할 순 없어. 내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서 돌아올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약속해주세요. 반드시 돌아온다고. 태석은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꼭 돌아올게.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돌아와서 널 지킬 거야. 우리 도훈이도. 그렇게 태석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안고 가족을 남겨둔 채 서울로 떠났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그가 가진 돈은 거의 없었고 사업이 실패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아는 사람들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배고픔을 참아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는 중장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살려 위탁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때 사장이었던 그가 이제는 직접 발로 뛰며 영업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뛰어다니며 거래처를 찾아갔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도 없이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렸고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계약 하나 성사되지 않는 날이 많았고 겨우 손에 쥐는 돈은 끼니를 해결할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석은 다리 밑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남은 돈은 고작 동전 몇 개. 그걸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 벽에 기대어 앉은 그 순간 문득 도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떠나기 전 아들을 품에 안고 했던 그 말이 귀에 선명하게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태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어.
반드시 내 손으로 다시 일어나고야 말겠어. 그날 이후 그는 더욱 독하게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영업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자신이 판매하는 중장비의 장점과 사용법을 꼼꼼하게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운명이 바뀌는 첫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하나둘 계약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내 힘으로 빚을 다 갚고 나서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시 찾을 수 있어.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티는 동안 너무도 많은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태석은 결국 해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다시 사업을 일으켰고 이제는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만큼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더 이상 사채업자들의 독촉도 없었고 하루 한 끼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숨에 짐을 챙겼습니다. 10년 동안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가족을 만나기 위해 떠나올 때 남겨두었던 그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한 순간 그의 기대는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떠날 때 남겨두었던 단칸방은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고 주변 사람들조차 그 가족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태석은 당황했습니다. 혹시 이서윤 씨를 아십니까?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오래전에 떠났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가 떠난 뒤 가족들은 어떻게 된 걸까? 그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아내의 본가였습니다. 어쩌면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그녀를 도와주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 누구의 흔적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인사 왔던 그 집 사위인계로구만. 그 집에 살던 부부는 몇 년 전에 둘 다 지병으로 고생하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돌아가셨소. 순간 태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어르신, 혹시 제 아내 소식이라도 들으신 건 없으신가요? 태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아내는요. 제 아내 서윤이가 어디로 갔는지 제발 좀 하나라도 아시는 거 있으시면 꼭 좀 알려주세요.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 집 딸은 안타깝지만 결국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소.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석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떠나올 때만 해도 반드시 성공해서 가족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와 보니 지켜야 할 가족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제 아들 도훈이 소식도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무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어르신 제발.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안 그래도 나도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아무도 그 아이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 순간 태석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했던 가족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강했던 태석도 결국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처음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가 묻혀있는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초라한 묘비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태석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떨며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너무 늦게 와버렸어.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정말로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이런 바보 같은 나를 하늘에서도 절대 용서하지 마 여보. 미안해 정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돌아왔을 때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묘 앞에서 오랜 시간 오열한 태석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도훈이를 찾아야 한다.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날 이후 태석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없이 무너지고 원망스러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복지시설, 경찰서, 심지어 신문사까지 찾아갔습니다. 가진 돈과 인맥을 총동원해 수소문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아들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월은 무정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태석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에는 서리가 내리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회사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없어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로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에게 진정한 성공은 가족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강태석 회장은 조용히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사 보고서들이 가득 쌓여 있었지만 그는 그 어떤 문서에도 집중하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고도 먼 20년 전 가족을 잃었던 그날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허망한 기분을 안고 다시 회사로 돌아왔던 시간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는 여전히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부터 새로운 운전기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운전기사. 태석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운전기사에게 별다른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남자가 조용히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모시게 될 김도연입니다. 태석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형식적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모습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말수가 적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묘하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태석은 그를 한 번 더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렇게 익숙한 것일까? 그러나 딱히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미팅 시간이 다가왔고 태석은 새 운전기사가 모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태석은 평소처럼 신문을 펼쳐들었고 운전기사는 묵묵히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태석은 계속해서 운전기사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고 있는 운전기사를 바라보던 태석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바로 운전기사의 오른쪽 귓불. 거기에 커다란 점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태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귀걸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선명한 그 점.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살 무렵의 도훈. 그의 오른쪽 귓불에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크기의 점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태석의 손에 들려있던 신문이 힘없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신문을 옆으로 밀어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길가에 차를 세워주게. 운전기사는 당황한 듯했지만 곧 차를 도로 한쪽에 세웠습니다. 태석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나? 운전기사는 후방 거울로 태석을 한번 쳐다본 뒤 대답했습니다. 김도연입니다, 회장님. 그 순간 태석은 절망과 혼란 속에서 멍해졌습니다. 이름이 다릅니다. 그의 아들은 강도훈. 하지만 태석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신가? 운전기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들었습니다. 태석은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
혹시 이 사람이? 태석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말,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오른쪽 귓불에 있는 선명한 점.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그러나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태석은 손을 꽉 움켜쥐고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자네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 운전기사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 이름도 그곳에서 지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태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름도 고아원에서 지어졌다. 그렇다면 그의 본래 이름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어머니를 찾아냈고 어머니는 저를 안전한 곳에 숨기려고 고아원에 두고 떠나셨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끝까지 아들을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그녀를 찾아내 위협을 가하자 그녀는 아들의 안전을 위해 고아원에 조용히 두고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태석은 손을 떨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고아원에서는 어머니가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는가, 자네? 운전기사는 오래전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을 뭐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너무 어릴 때 기억이라 죄송합니다. 그 순간 태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강도훈. 그는 분명 태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태석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도훈아,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이제라도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 그러나 너무 늦어버렸다는 후회와 미안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운전기사는 태석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태석은 조용히 손을 내리고 운전기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훈아. 운전기사는 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낯선 이름. 그러나 묘하게 가슴 깊숙이 울리는 그 단어. 회장님, 저는 김도연입니다. 제 본래 이름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저를 그렇게 부르십니까? 태석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목이 메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너의 이름은 김도연이 아니란다. 진짜 네 이름은 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운전기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도훈이다. 잃어버린 내 아들. 운전기사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차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운전기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회장님. 저는 어머니 외에 가족이 없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태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 도훈아. 너의 어머니는 널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나 또한 잃어버린 널 찾기 위해 평생을 살아왔어. 운전기사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얼굴로 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거기서 조심스럽게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사진입니다. 태석은 손을 떨며 사진을 받아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운전기사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석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진 속의 여성은 분명 서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어린 시절의 도훈. 그 순간 운전기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석이 주머니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태석과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서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 도훈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손을 떨며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의 사진 속 인물과 자신의 어머니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태석은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훈아. 이제야 찾았다. 이제야 내 아들을 찾았다.
그 순간 운전기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석도 도훈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태석 회장은 모든 것을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떠나야 했던 이유, 그동안 찾기 위해 얼마나 애타게 헤맸는지,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던 그 고통까지. 도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떠나야만 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을 걸고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 시간이 흐르면서 도훈은 조금씩 태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혼자가 아니시죠? 그 말에 태석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태석은 아들에게 회사의 후계를 맡겼습니다. 도훈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제 다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석은 오래된 가족 사진을 다시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소윤아, 이제야 찾았어. 우리 아들, 우리 도훈이.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가족 사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